자,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그죠? 자, 올해 새해 계획하신 거 하기야 다들 합격을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통 새해 첫날 첫 주 강의 때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거 관행적으로 하는데 올해 제가 합격 전략 설명회인가 이렇게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아니면은 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이름은 칼리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이 칼리폴리스의 의미는 플라톤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여기 가시면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 수업이 강의가 뭘 하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윤리사상을 할 텐데요. 서양, 동양, 한국 윤리사상입니다. 우리 총 점수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합격하실 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한 40%, 최소 40%입니다. 어떨 때는 한 50%까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상가들도 많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리사상에 대한 감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재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치, 사회 사상을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윤리사상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윤리과이기 때문에 윤리사상은 좀 재미있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왜?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알고 있어 봐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미뤄두면 안 돼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대충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이렇게 이유로 좀 미뤄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를 하시고 한 번 정도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뭘 암기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론이든 간에 이론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크게 세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주제입니다.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던진 중심적인 문제예요. 플라톤이 던진 문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던진 문제가 있고 주자면 주자가 던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던져놓고 탐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탐구를 했으면 그 탐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주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주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주장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사유를 하잖아요. 관념을 가지고 사유를 하잖아요. 그죠?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라는 건 크게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겠지만 크게는 연구자가 던진 중심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제, 주제에 대한 사상가의 주장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장을 이해할 때는 그 주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모든 개념은 외연과 내포를 가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은 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가 없는 개념이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무어의 선개념 같은 경우 정의가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건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고 대부분은 개념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연과 내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하고 용어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이론 공부를 한다는 건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요겁니다. 다른 게 없고요. 이론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암기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공부하실 때 좀 이해하기 용이하게 도와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암기에 부담이 없죠. 제가 시험칠거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강의를 꽤 오래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암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1년 내내 하셔야 됩니다. 1년 내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재 이거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안에 이제 사상가들과 내용이 들어있고 저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영역과 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 뭐 이외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확언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필요 조건은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르면 합격을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겠으나 거의 매우 뭐 예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있겠으나 제 강의는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왕에 제 강의에 참여하셨다라면 이거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강의가 이제 종결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충분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망각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더 잊어버릴 텐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복을 하시다 보면 반복의 속도가 계속 이렇게 빨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 걸리던 게 뭐 일주일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요. 아마 시험 전날에는 전 영역을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뭐 이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딴 건 없겠고요.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수업은 뭐 아시겠지만 10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오전 타임은 10시부터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장기를 빨리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무조건 12시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한 다음에 6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실 분이 아마 생길 거예요. 질문거리가 생기면은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그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다가 질문거리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 홈페이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윌비스로 등록하신 분이든 아니면은 칼리폴리스로 등록하신 분이든 간에 질문은 전부 이쪽으로 가시면은 있어요. 그 질문을 올리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교재와 관련해서 특이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이 안에 헤겔도 들어있었고 쇼펜하워도 있었고 막슈웰로도 있었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도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두었던 인터넷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이 지금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왜? 괜히 교재 양만 늘리면 책값이 비싸져요. 그래서 예전에 찍어뒀던 걸 올려놨고요. 거기 가시면은 원래 여기 빠졌던 교재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냥 그거 보시되 그냥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말 드리지 말고 우리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8주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8주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가들이
2500년 역사에 들어가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2500년.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8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강의 제 경험에 의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서양 4주, 동양, 한국 합쳐서 4주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서양이 4주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보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요것도 4주에 끝나지 않으면 보강을 한번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보강은 목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전주라든지 전전주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보강이 있겠구나 대충 감은 오실 텐데 어쨌든 간에 전주나 전전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학자가 동양보다는 좀 많아요. 내용도 좀 많기 때문에 서양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보통은 소크라테스로 잡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피스트부터 출발을 하긴 해야 돼요. 왜? 서양 사상의 역사에서 인간이 학문의 주요 주제가 되었던 출발점이 소피스트부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분들부터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철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피스트부터 인간 그리고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학문의 주 탐구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학문, 윤리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인간 삶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천적인 학문 분과들이 이제 중심 탐구 주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소피스트도 취약했는데 이분들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 객관식 시험이든 서술형 시험이든 이전 시험이든 간에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상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그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 나왔죠? 좀 문제가 좀 재밌었는데 아마 상대주의의 종류가 나왔을 거예요. 서양 역사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원이 되는 분들인데요. 자, 이거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학파 이름도 아니에요. 소피스트 학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소피스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있던 거예요. 학파를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플라톤은 학파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학파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소피스트는 학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저작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기 글 있잖아요.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에서 등장을 해요. 특히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부터 그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피스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나타나는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 이제 궤변론자들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데 실제로 당대의 그러니까 역사적 그 시기에서 소피스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단어 뜻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소피예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소피스트는 현자라는 뜻이에요. 현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프로타고라스거든요. 이분이 어느 지역에 뜨면 그 지역에서 똑똑하다는 애들 다 몰려가요. 프로타고라스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 다 몰려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현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문학 작품에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현자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의 이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플라톤의 저작만 해도 진짜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학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소피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그 공통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부터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뜨지?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소피스트 탐구 대상 목표 방법인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문제를 다뤘다고. 이분들은 언어, 종교, 기술, 시각, 윤리학, 정치학 등 인간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걸 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탐구했고요. 활동 목표는 뭘까요?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그걸 가르치는 걸 활동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탐구 방법은 소위 그 경험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이 경험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 귀결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아,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구나. 그리고 그게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겠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뭘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지식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의 기원이자 동시에 실용주의의 기원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대주의 인식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에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관점이에요.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마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매주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충 자료가 있고 다음에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이 보충 자료를 넘겨다 보시면은 올해 뭐 기출 지금까지 기출된 거 있고 그 강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딴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제가 출력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다 보시면은 그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도 그냥 그 복습하신 다음에 내가 그 사상가나 그 학파의 이론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좀 주요 주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은 그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서 좀 중심 개념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개념의 정의를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좀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그 강의할 때 보면 SA 다음에 뭐 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약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은 주장이 있고,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그 학자의 주장이 있고, 다음에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결론이 되는 주장이 있고, 근거가 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는 결론이 되는 주장이고, R은 이 사람이 왜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을까? 근거가 되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여기는 없는데, C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보충자료 보시면. C는 뭐냐면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렇게 요 자료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주의 인식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주의 인식론. 자, 주제입니다. 인간은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이 물음에 대한 혹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은 보편타당성, 절대성을 지닐 수 있을까? 이때 보편타당성이란 뭐죠? 무슨 말이죠? 어떤 조건,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참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지식. 자, 그런 지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이 소유한 지식은 보편타당성, 절대성 이런 거 있을까? 이런 성격을 지닐까? 라고 문제를 던져요. 자, 이 물음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래요. 인간은 절대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지닌다.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지닌다. 자, 요 상대적 타당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대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인식 대상 알파가 있어요. 인식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알파는 뭐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헬스 같은 거 열심히 알잖아요. 근육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똑같은 10kg, 10kg 좀 너무 작나? 20kg라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은 들지 못할 무게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볍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인식 대상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해요. 자,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판단은 A한테는 타당한 판단이에요. A한테는 참이라는 거야. 무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근육 좋은 사람이 20kg 번쩍 들었는데 제가 이거 못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이거 가벼운데 하니까 저는 무겁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주장이 틀렸냐라는 거지. 나한테 무겁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가볍겠지만 난 진짜 무거워요. 틀리지 않단 말이거든요. 자, 요 판단은 알파에 대한 A의 판단은 그 사람한테는 타당해요. 그 사람한테는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판단 대상, 인식 대상 알파에 대한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은 B한테는 타당해요. B한테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판단이 A한테도 타당하냐는 거지. A한테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A의 판단이 B한테는 타당하냐는 거지.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 판단은 A한테 참이지만 B한테는 참이 아니야. 이 판단은 B한테는 참이지만 A한테는 참이 아니에요. 각각의 판단은 그 판단자에게만 타당해. 이게 상대적 타당성이에요. 상대적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뭘 함축하죠? 이 말은 요 두 판단의 진리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요 어느 게 어떤 사람 무겁다, 어떤 사람 가볍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판단 중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야. 이게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내린 판단의 진위를 판별해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없다. 자, 이게 요 물음에 대한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을까?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R은 리즌입니다. 이유라는 이야기인데, 약자인데. 자,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왜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식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인식 대상이 있어요. 하나가 인식 주체가 있어요. 그렇죠? 인식 대상이 있고 인식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소피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은 전부 감각, 지각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돼요. 이런 대상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 감각, 지각 대상으로 한정돼요. 우리가 감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상들 있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대상들로 한정돼요. 감각, 지각의 대상으로 한정돼요. 달리 말하면 감각, 지각되지 않는 대상의 대상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신 같은 존재들 있죠. 신 같은 존재는 우리 감관에 의해 우리가 인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이런 대상들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인식의 대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대상을 인식할 때 제1의 인식기관은 감관이에요. 감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 감각의 결과 나타나는 걸 보통 내용을 지각 이렇게 불러요. 아이스테시스라는 용어인데 감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알미예요. 감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알미, 감각 지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감각 지각의 대상들 중에 영원 불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 없죠? 얘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오늘 보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본 제가 오늘 6시쯤에 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같은 물에, 평생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한 건데, 물은 계속 흐르니까 끊임없이 변하죠. 자, 그리고 이 감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관의 상태,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에너지가 좀 있죠. 나중에 5시쯤 돼 보세요.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1월이잖아요. 제 강의가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분은 인터넷 강의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많이 나타나실 겁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고 할 텐데. 어쨌든 이 감관의 상태도 변해요, 계속. 그리고 사람마다 감관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대상하고 이런 인식기관,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감각 지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피스트가. 그러면은 영원불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되고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식 대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감관 상태도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지. 계속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지식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인식 능력이 감각의 한계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우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텐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불변하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소피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현대 경험론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려져요. 경험론의 모토거든요. 경험 안에 있지 않은 건 정신 안에도 없다는. 경험 안에 있지 않은 건 정신 안에도 없다라는 게 보통 경험론의 모토인데 그걸 제일 먼저 설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 정리하자면 왜 이런 주장을 했냐? 인간의 인식은 가변적인 존재 방식을 지닌 인식 대상.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경험의 대상은 관계하는 인식 주체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감각, 지각의 산물이니까 계속 변하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인식론적인 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왜 우리는 보편타당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자, 이런 상대주의 인식론의 기초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도출합니다. 우리는 윤리학이 중요하죠. 윤리학이 중요하니까,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내용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상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상대적 타당성만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상대적 타당성만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더 극단화된 게 회의주의인데 회의주의하고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달라요. 회의주의는 아예 타당성 자체를 거부해요. 예를 들어서 윤리와 관련된 회의주의다 그러면 윤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회의주의까지는 나가지 않고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상대주의하고 회의주의의 공통점은 보편타당한 지식, 보편타당한 윤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 그 공통점은 있지만요. 자, 한번 봅시다. 윤리적 상대주의. 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주요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도덕적 지식도 지식의 일종인 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도덕 판단의 대상입니다. 알파를 도덕 판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행위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자, A는 알파는 선하다라고 판단해요. B는 알파는 악하다라고 판단해요. 자,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피스트들은. 자, 어떻게 본다고 이 판단을? 요 판단은 A에게는 타당해. 이 판단은 B에게는 타당해. 하지만 B의 판단은 A에겐 타당하지 않아. A의 판단은 B에게는 타당하지 않아. 자, 요 이 알파를 뭐 도덕 규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도덕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체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 B가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는 그 사회에서는 타당해. 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각자 상대적 타당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내린 도덕 판단은 그 사람에게는 타당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타당하지 않다. 자,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알 길이 없어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 이런 거 없다. 자, 각자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타당하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는 선하다, B는 알파는 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참된 진리, 참된 판단이 뭐냐? 자, 참된 판단, 이게 진짜 이 둘 중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참이 뭐냐? 참인 판단이 뭐냐? 이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진리성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 하기 때문에 보편 도덕의 존재 가능성, 보편 도덕의 수립 가능성 다 거부합니다. 보편 도덕,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영역에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도덕 없다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 아테네의 도덕은 아테네의 도덕인 거고 스파르타의 도덕은 스파르타의 도덕인 거예요. 아테네의 도덕은 아테네에서 타당한 거고 스파르타의 도덕은 스파르타에서는 타당한 거예요. 하지만 스파르타의 도덕이 아테네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아테네의 도덕은 스파르타한테는 타당하지 않아요. 자, 이게 주장이에요.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의 기초에 확립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다양한 도덕 규범들의 체계만 존재한다. 자, 이 도덕 규범들의 체계의 기초가 뭐라고요?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도덕은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사회라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의 기초에서 확립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개인과 그 상황, 사회에서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파르타의 법률 체계하고 아테네의 법률 체계, 스파르타의 정치 체계와 아테네의 정치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스파르타라는 국가의 특성이 있어요. 스파르타라는 폴리스가 형성됐던 그 역사가 있고 스파르타의 지형 구조가, 지형 지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테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법률이나 정치 체제가. 그렇죠? 하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법률을 아테네에 적용할 수도 없고 아테네의 법률을 스파르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야. 스파르타의 법률은 스파르타한테는 타당한 거죠. 적합하단 말이에요. 아테네의 법률은 아테네에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법률 가지고 이야기하는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도덕 규범의 효력은 그 도덕 규범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사회에만 미친다는 거예요. 방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 체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덕 체계는 그걸 수용하고 있는 그 사회에만 효력을 미치지 다른 사회에 효력을 미칠 수가 없고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도덕 규범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나라에 강요하면 안 돼요. 이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테네의 도덕규범을 스파르타에게 강요하면 안 돼. 스파르타의 도덕규범을 아테네에 강요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윤리적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상대주의 인식론이라는 기본 관점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뭘 보시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시면 소피스트들은 전부 다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찾아가가지고 아니 당신들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막 질문 던지고 막 그래요. 자, 당대의 소피스트들은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 아테네가 있으면 아테네 그 광장이 있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고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고 거기 보면 아고라가 있어요. 이 단상 같은 게 있어요. 단상 이런 거 이 단상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여기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막 연설을 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연설을 들어요. 연설을 들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돼요. 하나만 빼고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 말만 빼면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돼요. 그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계실 텐데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있죠. 이렇게 주변 지역을 막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웬만하면 대부분 성공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실패했던 곳이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아주 박살이 납니다, 가서. 그때 바울이 이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설을 하거든요. 하는데 막 그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여기 쫙 모여 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누가 와가지고 신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요. 새로운 신이 나타나나 보다 하면서 들어주거든요. 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나와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모였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끌려 내려가요.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라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자 소피스트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해 광고를 합니다. 이 노량진처럼 저만 믿으면 합격합니다. 이거 이렇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 그걸 그래서 온갖 이상한 짓 합니다. 자기가 발명한 거 목에 걸고 막 온몸에 걸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봐라 나는 얼마나 그 지혜로운 자인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순회 교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듣고 있던 귀족 집안 아니면 돈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나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개인 교사로 초빙을 해요. 돈 많이 주고. 요게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했던 짓인데 소크라테스가 혐오를 합니다. 혐오를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도대체 그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했던 덕이 뭘까? 소크라테스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이 덕 있잖아요. 개념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요 개념을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십시오. 유능함. 덕이란 어떤 유능함이다. 유능함. 무슨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함. 능력. 실력.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함, 능력, 실력. 이게 덕이에요. 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막 여기 광고했는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서가지고 그 광고를 듣고 이분을 초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초빙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학원 고를 때 혹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좀 선택을 해주셨나요? 그렇게 선택해 주셨나요? 그때 부모님들이 학원 정보들을 쫙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가 좋네 이렇게 뭐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이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뭐예요? 뭐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대학을 보낸다든지 뭐 그럴 거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 도덕적인 인격자가 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학원을 선택하셨나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의로운 시민과 도덕적인 개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목적 하에서 학원을 골랐냐고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미네에 가가지고 말빨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남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민주정 아테네에서 시민에게 요구되었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자기 주장을 입법할 수 없고요. 심지어 재판소에 가서 민사재판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만약에 그 변론에 져버리면 재산 다 뺏기고 생명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에서 개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아테네에서 정말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 요구되었던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은 변론술 같은 거예요. 수사술. 하기 때문에 수사학 같은 거. 이거든요. 그러면 소피스트들이 여기 올라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한 유능함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덕의 교수예요. 그래서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 능함,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르치겠다 했을 때 그 덕의 의미였어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수사술 같은 거 가르치고 변론술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덕의 교수란 현실에서 입신양면하는 데 필요한 능력, 기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이 주장에 대해 거의 거의가 아니라 혐오하죠. 이게 무슨 덕이냐. 덕의 가르침을 왜 이렇게 생각하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에 보시면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피스트들을 좀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는 그 소피스트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프라타고라스예요. 자, 프라타고라스는 아예 플라톤의 대화편 한 편의 제목이 프라타고라스예요. 프라타고라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대에 여러 소피스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트였다.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입법자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요. 자, 이분의 주장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 인간 만물 척도설에서 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자, 프라타고라스 자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인간 만물 척도설과 상대주의 인식론 되어 있죠? 인간 만물 척도설 한번 볼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이건 무슨 말 하는 걸까 싶죠? 자, 이때 앞에 인간이라는 말 있죠? 이거를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각각의 개인들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이다. 뭐 예를 들어 A는 보자, 우리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서울에 북대문이 있나요, 없나요? 서대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대문구는 있잖아. 근데 서대문구에 서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동대문은 있지. 동대문은 있다는 건 확실한데. 남대문도 남대문이라는 거, 남대문 있죠? 남대문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서울에 19살 때부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대문을 본 적 기억이 안 나지? 어쨌든 간에 북대문이나 북대문은 없는 거 확실한데 근데 뭐 사대문 안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의 서울의 경계선이었잖아요. 자, A는
북대문은 존재한다라고 판단한. B는 북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의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각의 개인이다. 여전히 다시 이 판단은 누구한테만 타당해요? 얘한테만 타당한. 이 판단은 얘한테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자, 이 판단의 진위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만물 척도설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이야.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인식은 각자에겐 참이야.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인식은 그 사람한테는 참이야. 이걸 뭐라고 불렀죠? 상대적 타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상대주의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전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게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다 이런 말하는 게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A의 판단도 거짓이고 B의 판단도 거짓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거 다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상대주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전부 거짓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다. 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타당성,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인식은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주의 인식론의 아주 핵심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인간 만물 척도설이에요. 하기 때문에 인식의 진위를 판별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그런 거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자, 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소크라테스께서 이 인간 만물 척도설 있죠? 이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하여 비판을 하십니다. 자, 요게 보시면 비판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테아이테토스 편이라고 플라토닉 후기 작품에 속하는 작품에 보면 이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감각 능력을 소유한 모든 존재자는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왜? 아까 소피스트들은 우리 인식 능력을 어떻게 한정한다고? 감각 능력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존재와 비존재 척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넓혀보자는 거지. 감각 능력을 인간만 가지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 강아지 감각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죠. 후각 능력이라든지 청각 능력이라든지 뭐 시각 능력 같은 거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감각 능력 다 있어. 그러면 만물의 척도를 인간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 표현대로 올챙이라든지 얘네들도 만물의 척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교과서 보면은 프라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프라타고라스의 맹점, 모순점. 자, 뭐냐면 볼게요. 프라타고라스는 아까 소피스트는 어떤 이야기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덕의 교사. 우리는 덕의 교사다.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그 프라타고라스의 주장 안에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프라타고라스의 주장 안에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모순인지 봅시다.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이 각자에게 참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바꿔봅시다. 학생과 선생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A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만물 척도설에 함축되어 있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판단은 학생에게는 참이고 이 판단은 선생님에게는 참이에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진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네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니까. 그렇죠? 그게 상대주의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 판단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더 현명하다. 내가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 어떤 또 주장을 함축할까요? 따라서 누구도 타인의 교사로 자처할 수 없다는. 여러분들 학교에 가셔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소위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훈화. 요새는 그런 말 쓰나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정말 전통적인 표현이죠. 훈화, 가르쳐 교화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아주 유교적이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훈시, 교장 선생님 훈시 이런 표현 안 쓰죠, 요새. 예전에 훈화, 훈시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어쨌든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판단이 달랐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의 판단을 교정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게 전제돼야 돼? 선생님의 판단이 참이라는 게 전제돼야 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니네가 거짓이다. 그런데 서피스트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했을 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적 타당성만 가지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교사로 자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토고라스 같은 분, 소피스트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덕의 교사라고 그랬잖아.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자, 자기 모순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식론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덕의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들 요 두 입장 사이에 자기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실려 있다라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라토고라스의 윤리적 입장을 좀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이거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아까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이런 주제입니다. 보편적인 도덕체계의 수립은 가능할까? 불가능이에요. 자, 도덕체계, 이 말 안에는 도덕 판단, 도덕적 지식, 도덕적 규범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진위 여부와 우열을 결정하는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을까? 이것도 없다. 기본 입장은 이거예요. 보편적인 도덕체계와 보편 타당한 도덕의 기준 존재할 수 없어요. 신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알 수도 없어. 알 수 없다. 왜? 도덕은 상이하고 가변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주관적 신념의 기초. 이게 도덕의 기초예요. 예를 들어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스토아 학파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의 기원이 있어요. 도덕의 기초가 있거든요. 그 기초가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하기 때문에 보편 도덕이 가능해요. 자연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자연법의 기초에서 도덕이 확립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때 확립된 도덕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녀요. 그런데 왜? 도덕의 기초가 보편 타당하니까. 그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까 인식론 측면에서는 인간의 감각 능력이 한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지식 이걸 거부했잖아요. 도덕의 기초는 그런 무슨 신성한 기운 같은 게 없어. 도덕의 기초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상이하고 가변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주관적 신념이라는 거지. 하기 때문에 다 달라.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기초에서 수립돼. 그러니 보편적인 도덕체계와 보편 타당한 기준, 도덕의 기준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우리 프라토고라스 윤리학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피스트들의 그 윤리가 현대 실용주의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라토고라스는 회의론자가 아니거든요. 자, 어떤 판단 A가 있고 판단 A가 있고 판단 B가 있어. 판단 A가 있고 판단 B가 있는데 이 두
둘 중에 더 나은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A가 있고 판단 B가 있는데 이 판단들 중에 더 나은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더 낫다 혹은 덜 낫다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더 나은 판단이고 이게 그렇지 못한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기준은 진리성이 아니야.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프라타고라스가 더 나은 판단이 있고 덜 나은 판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자, 주제는 이런 겁니다. 도덕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혹은 어떤 도덕 체계들이 있을 때 혹은 도덕 판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자, 도덕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위 여부가 아니다. 절대. 왜? 그런 거 있을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진위 여부가 아니라 현실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실용성 여부다라는 겁니다. 자, 프라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입니다. 여행도 많이 했고요.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수학도 배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 섬 저 섬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아테네가 막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법률도 다 다르고 도덕 체계도 다 다르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특이성, 습속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도덕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 법률가라 그랬죠. 입법가예요, 입법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때 기존에 없던 법률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왜 입법 동기가 생기죠? 입법 동기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을 이거 월급은 받았는데 놀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무슨 법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고 법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 동기는 어디서 생겨요? 기존의 법을 가지고 한 사회에서 생겨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입법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법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니까. 그래서 입법의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가들 모여가지고 뭐 해요? 자기 나름의 법률을 제시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내 생각에는 A라는 법이 더 좋아. 보세요. 그 국회 보시면 이 당 저 당이 있는데 어떤 동일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야, 이 법은 이래야 돼. 아니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들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듬지 않습니까? 자, 현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A, B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현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유용하냐? 그 유용한 법률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 판단, 우리가 판단을 그냥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리는 건 아니잖아. 어떤 도덕적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도덕 판단이든 도덕적 지식이든 도덕적 의무든 크게 이야기해서 도덕 체계는 다수로 존재한 도덕 체계에 있을 경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 기준은 진위 여부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뭐가 더 실용적이냐. 그게 더 실용적인 게 더 나은 판단이에요.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싶다. 그래서 현대 실용주의의 선구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사회적 상대주의자입니다. 사회적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라고 불려주기도 하는데 개인적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 개인적 상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사회적 상대주의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사회의 관습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도덕을 관습으로 봐요. 사회 관습으로 봐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도덕적인 의무들, 규범들 이런 거 있죠. 그건 전부 그 사회의 관습이야.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관습이에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 관습이 그러니까 도덕규범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규범 A, 규범 B, 규범 C가 있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거쳐오면서 규범 A만 남았단 말이에요.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지. 더 나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더 낫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관습이에요. 관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관습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돼. 왜?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얘는 우리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회의 관습. 자, 윤리적 삶이란 어떤 형태의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윤리적인 삶일까? 요 주제를 던져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래요. 윤리적 삶이란 자기 판단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는 아니라 자기 사회의 관습 혹은 도덕 규범을 습득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 윤리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전형적인 사회화론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것을 심어주려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왜 그럴까? 왜 이런 주장에서 왜 이게 윤리적인 삶의 형태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사회의 관습 혹은 도덕 규범은 왜 남았다고? 실용적이니까 남았다 그랬죠. 달리 말하면 뭐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니까 남은 거예요. 자,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판명된 관습을 따르는 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도덕은 관습이야. 도덕은 사회적 관습이야. 사회적 관습이고 걔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 걔가 사회의 보존을 위해 보다 더 유익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개인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관습에 복종해야 돼.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 요게 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이고 사회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고르기아스 좀 보도록 합시다.